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조용한 시골에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저에게 이혼이란 상상도 한 적도 없는 단어였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 제 마음의 상처는 깊었고 저는 이혼녀가 되어 있더군요. 지금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이혼을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처음 이혼했을 때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오만정이 떨어졌다 한들 한때는 결혼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왜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저의 기가 막히는 사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언제나 하하호호 잘 웃고 좋은 사람이었던 남편의 주위엔 사람이 항상 많았고 그에 비해 내성적인 저는 그저 참석에 의미를 둔 모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요. 네? 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내성적인 제가 모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를 잘 챙겨주었고, 전 자연스럽게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남편 역시 처음 저를 본 순간부터 마음이 움직였다고 고백을 해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며 단 한 번의 싸움도 하지 않고선 결혼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결혼만 마음 먹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 친정은 자산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일단 결혼을 시키긴 한다마는 네가 썩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면 한단다. 이렇듯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시모는 서슴없이 하긴 했지만 내심 부자인 저희 집을 시댁에선 좋아하는 눈치였고 친정에선 이런 시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셨죠. 넌 그런 소리를 듣고도 결혼하고 싶어? 어떻게 사람 면전에 두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집안이라도 우리보다 좋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지. 처져도 한참 처지는 주제에 어디서 그딴 말을 하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자기 아들만 대기업 다니니? 너도 대기업 다녀. 엄마, 조금만 진정 좀 해. 어머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속은 그렇지도 않을 거야. 그냥 집안 차이가 좀 나니까 아들 기죽을까봐 괜히 나한테 그러신 거겠지. 그게 더 문제야, 자격지심. 그게 사람 얼마나 피말리는 줄 몰라. 그딴 결혼을 하겠다고 이 난리니? 엄마는 싫어, 딸. 너도 나한테는 하나뿐인 딸이고 내 목숨 같은 딸이야. 그런 딸이 자기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겠다는데 어떤 엄마가 가라고 등 떠밀겠어. 차라리 내가 뛰어들고 말지. 엄마, 나 진짜 그 사람 사랑해. 내가 현명하게 잘 대처하면서 살게. 엄마는 알잖아. 나 그 사람 이대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미안해요. 이런 문제로 엄마 속상하게 해서.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 난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넌 왜 이런 취급에도 아랑곳하지를 않니? 그깟 사랑이 뭐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더 깊이,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전 이러한 부모님의 반대에도 남편을 사랑했기에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젠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와 만류에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한 결혼. 처음엔 참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밤늦게 헤어질 일도 없고, 온종일 함께할 수 있는 주말이 오면 집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건 다들 예상하다시피 시모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남편과 회사는 달랐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시작한 공부라고 해도 남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간 제가 모은 돈과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받은 돈이 꽤 있던 터라 생활에 무리가 될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저의 상황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공부를 하니? 그것도 결혼까지 한 애가 말이야. 너흰 미래 준비 같은 건 안 하니?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 나중에 아기 낳고 하면 여유롭게 생활할 거 아니야. 어머님, 미래 생각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공부한다고 해서 저희 집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필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 하냐고. 내 아들 혼자 벌어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네 뒷바라지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왜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네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냐니 말이다. 지금 하는 공부도 그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려고 따로 모아뒀던 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을 쉬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들 그이가 집에 생활비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저하고 그이 반반씩 내서 생활하고 있기도 하고요.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아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뭘 하려고 모아뒀던 돈이었든 빚을 낸 돈이든 난 관심 없고 그런 돈이 있었으면 가정의 보탬이 될 생각을 하던가. 이때껏 네 남편 힘들게 키워준 이 시어머니한테 용돈 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홀라당 공부나 한다고 쓴다고 하니 내가 참 기가 다 막혀 숨을 쉴 수가 없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결혼을 하면 여자는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심지어 그 투자가 사치도 아닌 공부인데요. 거기에다 공부를 하고자 처녀 때부터 모아두었던 돈을 왜 제가 남편을 키워준 시댁에 줘야 하나요? 그건 엄연히 제가 목적을 가지고 모았던 돈인데요. 전 시모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쯤 되니 집안 차이의 문제가 아닌 시모가 가진 이상한 가치관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숨을 쉴 수가 없다며 호통을 치던 시모는 크게 한숨 한 번을 쉬더니 전형적인 막장 시모의 대사를 읊어대고선 전화를 신경질적이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거니? 아니면 너만 그런 거니?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룬 애가 어쩌면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너 같은 애 데리고 사는 내 아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하여튼 생활비에서 네 공부하는 돈 빼쓰는 거 아니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는데 혹여나 네 공부한다고 내 아들 힘들게 했다간 내가 네 친정에 전화해서 생활비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 이게 결혼하고 2달도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제가 제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결혼한 지 2달도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무언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가치관과 이상한 성격의 시모라면 앞으로 내가 존경하며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 이런 시모의 말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가 한 말을 전하면서 묻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뭐? 엄마가 그랬다고?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내 생각을 물을 필요가 뭐 있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봐. 내가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당신이 공부 이야기 꺼냈을 때 말렸겠지. 내가 당신이 처음 그 이야기 꺼내면서 내 생각 물을 때도 말했지. 사실 당신이 회사 그만두는 거 아깝지 않은 건 아니라고. 워낙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만큼 당신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다 아니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노력한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까봐 아깝다고 한 것뿐이지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한 적? 맹세하건대 단 한 번도 없어. 역시 당신은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거든. 고맙긴 당연한 거야. 당신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걸 말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 말 무시하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남편은 시모와는 다른 사람이었고 생각하는 가치관 역시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다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그 후로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갖은 구박들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맞서 갖은 변명들을 대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죠. 어쩌다가 시댁이라도 가는 날엔 남편이 시모의 말을 끊어버려 무사히 상황을 넘긴 적도 많았고요. 시모는 그렇게까지 저를 구박하면서도 며느리 자랑은 또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친구와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가, 나다. 너 어디니? 저요? 저 지금 집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무슨? 내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네가 보고 싶다고 하는구나. 마침 너희 집 근처인데 잠시 왔다 갈 수 있겠니? 제가 시모 친구들과 친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제가 보고 싶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저에게 계산하러 오라는 말을 애둘러 저렇게 하는 것이었죠. 전 그런 시모의 의중을 알고 있었고 그 정도쯤이야 해주자는 마음으로 연락이 올 때마다 모임 장소로 가 계산을 해주거나 여의치 않을 땐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때론 모임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남편을 생각해서 남편이 줬다고 하며 용돈 봉투를 드리는 일도 있었죠.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시비를 걸어오는 시모를 적절하게 구워 삶아가며 지내고 있었고 가끔 제가 드리는 용돈 봉투에 나름 만족을 한 시모는 처음처럼 저를 심하게 대하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는 꽤나 진지한 목소리로 노후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딸, 아빠랑 나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해. 정말? 좋지. 그렇지 않아도 아빠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한다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언제 가게? 서울에서 많이 먼 곳으로 갈 거야? 아니, 많이 멀진 않고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조만간 가게 될 거야. 정리가 다 되는 대로 가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리하는 대로 우리 노후 자금 빼곤 너한테 미리 네 몫은 다 주려고 하는데 괜찮지? 아, 괜찮겠지. 우리가 네 돈 뺏는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데 너가 안 괜찮을 리가 있겠어? 놀랐어요. 갑자기 재산을 준다니까 놀라울 수밖에요. 아, 잠깐만. 무슨 재산을 1, 2만 원 용돈 준다는 듯이 간단하게 넘겨주는 거야.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돈 받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 남들은 못 받아서 안달이라는데 넌 무슨 애가 이리도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아빠나 엄마는 아직 정정한데 재산 정리를 왜 벌써 해? 그러지 말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지. 우리 건강한 거 우리도 잘 알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돈은 빼고 주는 거니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골치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서 그래. 오죽했으면 다 정리하고 시골 가서 산다는 마음을 먹었겠니? 돈 가지고 있으면 또 투자하고 싶고, 투자하다 보면 사업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네 아빠가 시골까지 가서 가만히 쉬고 있겠니? 그러니까 네 아빠 쉬게 만드는 길이다 생각하고 받아. 노후엔 나도 네 아빠랑 오붓하게 조용하게 좀 살아보자, 딸.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사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데 싫은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전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고 부모님은 빠르게 자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재산이 좀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마음먹고 정리를 시작하니 동산, 부동산, 현금 자산까지 8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노후 자금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건물 한 채만 빼곤 거의 저에게 물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도 자산 규모와 함께 그 큰 금액이 저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보다 더 들떠한다 싶더니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들뜬 남편의 행동이 위험하다 싶었는데 결국 남편은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대출이 잘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제게 묻지도 않고 대출을 턱턱 내서 돈을 쓰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의 시작은 차였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묻지도 않고 외제차를 떡하니 사와 저에게 당당하게 그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이것 봐라. 나 차 바꿨어. 어때? 죽이지? 죽이지 않냐고 묻는 남편을 보며 정말 그 입을 틀어막아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타고 다니던 차도 멀쩡했는데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한두 푼도 아닌 차를 떡하니 사왔으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갑자기 차를 바꾸긴 왜 바꿔? 전에 타던 차도 멀쩡했잖아. 아니, 무슨 돈으로 바꾼 거야? 당신한테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나한텐 없어도 당신한테 있잖아. 일단 대출 내서 샀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갚아줘. 나 이 차 사는 게 내 꿈이었단 말이야. 내 소원 들어준다 치고, 응? 응? 당신이 안 갚아주면 나 월급 통으로 대출금 갚아야 해. 도와줄 거지? 갚아줄 거지. 당신한텐 이 정도 돈이야 껌이잖아. 정말 절도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알던 남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철이 없던 남자가 맞는 것인지, 오만 가지 생각이 스치며 한숨이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이딴 식으로 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치나 부리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돈 준 줄 아냐고. 애도 아니고 한두 푼짜리도 아닌 차를 충동적으로 사면 어쩌겠다는 거야? 생각이 있어 없어? 내가 오죽 갖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러지 말고 자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할게. 응? 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행동했다간 정말 국물도 없어. 응, 물론이지. 여보 사랑해. 생각 같아선 차고 남편이고 확 반품을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때까진 이혼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다신 이런 일 벌이지 말란 경고만 하고 대출금을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한심하지만 그땐 돈보단 남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미련스럽게도 말이죠. 마지막이라고 했던 남편은 점점 씀씀이가 해퍼진다 싶더니 어느 순간부턴 생활비마저 주지 않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또 안 들어왔더라? 왜 나한테 생활비 안 줘? 요즘 힘들어? 당신 재산이 얼만데 고작 월급쟁이 월급을 달라고 그러냐?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할 말은 수도 없이 많은데 말문이 턱하니 막혀버리는 상황. 남편은 한결같이 월급쟁이 월급이라는 대답을 하며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할 말은 많았지만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던 터라 굳이 입을 떼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만 갔고 남편의 변화가 더는 제 선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다음 주 토요일에 너도 올 거지? 우리 이사하는 날 말이야. 네, 어머님? 이사하세요? 저는 정말 몰랐던 사실이라 깜짝 놀라며 되물었고 저의 물음에 시모는 더 의아하다는 듯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 알면서 왜 모른 척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반포 아파트,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잖니? 네 남편이 계약 기간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살라고 했잖아. 너도 허락했다고 하던데 혹시 잊고 있었니? 넌 젊은 애가 어디 정신을 빼놓고 살길래 그런 걸 잊어. 하여튼 네 시누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노래를 부르더니 드디어 주택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산다고 말이다. 하여튼 토요일에 올 거지? 와서 정리 좀 도와. 포장이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나 하겠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사뒀던 아파트에 시모가 들어가서 산다뇨.
심지어 저는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왜 반포 아파트로 이사를 가? 그거 이야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몇 달 전에 당신 씻고 있을 때 당신 휴대전화로 세입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순간 우리 식구들이 생각나지 뭐야? 엄마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아파트 사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연장은 힘들 거라고 하고 식구들한테 그 집 들어가서 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돌려줄 보증금 준비해놔. 알겠지? 그러면 나 바빠서 끊어. 아참, 나 오늘 늦어. 기다리지 말고 자. 여기까지도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는 저의 화를 폭발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오빠 그렇게 잘 살아? 반포 아파트로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엄청 비싸지 않아? 월세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그런 집을 부모님 살게 해드리는 거야? 뭐, 얼마 안 해. 그거 말고도 더 있기도 하고, 그깟 월세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우와, 오빠 차도 엄청 좋더니 엄청 부자인가 보다. 나 결정했어. 나 오빠 여자친구 할래. 오빠 나 어때? 나야 좋지. 바쁘다던 남편은 너무 바쁜 나머지 전화를 끊는 것마저 깜빡해버렸고 그 덕에 전 남편이 뭐 때문에 바쁜 것인지 수화기 너머로 다 듣게 된 것이었죠. 날마다 바쁘고 힘들다고 술을 퍼마시고 다니더니 집에 주는 생활비를 술집에다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 그간 남편의 행실을 돌이켜보니 하룻밤 실수가 아니란 걸 확신했고 전 이혼을 마음먹으며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흥신소에서 증거들과 함께 정보를 받아 살펴보던 저는 정말 기가 차서 숨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상간녀는 따로 있었는데 술집 여자인 것도 모자라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에게 집까지 마련해준 상태였는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해주고 월세로 큰 금액을 내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거기에다 생활비에 사치비용까지 대고 있었으니 현금 서비스를 비롯해 대출을 받아가며 그 많은 돈을 충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살림까지 차려주고도 만족이 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업소를 들락날락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 많은 정보와 사진 중 단연 충격이었던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 파일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오빠, 그래서 이혼은 할 거야? 이혼? 지금 생각으론 이혼은 안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알아보니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부분이 물려받은 건데 이혼하면 그 돈은 한 푼도 못 건질걸? 정말?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그 여자 옆에 딱 붙어 살아. 난 괜찮으니까. 난 그저 오빠가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마음만 해도 충분해. 그깟 호적 뭐가 중요해? 마음은 나한테 있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너무 고맙지. 내가 그 멍청한 여자 잘 구슬려서 돈 많이 뜯어낼 테니까 우리 아기는 갖고 싶은 가방 리스트나 작성해두고 있어. 이 오빠가 다 사줄게. 아니다, 당장 사러 갈까? 이 오빠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우리 아기 가방 사줄 능력 정도는 된다고. 정말? 너무 행복해. 그렇지 않아도 갖고 싶은 가방이 있긴 했거든.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이 오빠한테 말했어야지. 가자. 얼마나 행복하신지 상간녀와 남편의 목소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고 그들이 행복하면 할수록 저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란 감정이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 섞고 사는 사람이라니. 남편의 배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분노를 가져다 주더군요. 시댁에서 아무리 저를 괴롭혔어도 시모가 도무지 제 상식선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저를 괴롭혔대도 온종일 붙어 있음에 감사하며
웃음이 끊기지 않던 행복했던 추억으로 참고 살아왔는데 정말이지 그 모든 추억과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더군요. 모든 파일을 들은 순간 저는 이혼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모든 사실을 알리고 제 짐을 하나둘씩 부모님께 보내버렸어요. 모든 사실을 안 아빠는 당장이라도 서울을 와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셨지만 전 그런 아빠에게 제게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죠. 아빠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하라고 했고 전 알겠다고 하며 아빠를 안심시켜드렸어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 전 뭐든 서둘러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가 살던 집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처분했고 변호사를 만나 빠르게 소송 준비도 시작했죠. 그와 더불어 시모에게서 오는 연락에 상냥하게 대처하며 복수를 위한 발판을 다지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아가, 내가 오늘 가전 가구를 좀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더라고. 다 사고 싶은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너무 고민되는 거 있지?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가전 가구가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집도 마련해주는 김에 가전 가구도 네가 좀 사주면 안 되니?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너 재산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무리도 아닐 거 아니니? 저도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사 다 하고 사시던가 정 급하시면 아범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돈 풀리면 아범한테 줘도 되니까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카드 받아서 일단 다 사야겠어. 우리 며느리 고마워. 내가 며느리 잘 둔 덕분에 한평생 꿈이었던 아파트에서 다 살아보는구나. 아니, 엄연히 따지면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 우리 아들 덕인가? 하여튼 내가 복이 많긴 한가 봐. 노후에 이런 복을 다 누리고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웃어대는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소리내서 웃어줬네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저리도 기뻐하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남편 역시 저를 돕고 싶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 눈치를 본다 싶더니 그 입에서 결국 출장을 간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고 이혼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제 발로 알아서 나가준다니 저에겐 이보다 큰 도움은 없으니까요. 여보,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은데 당신 괜찮지? 내가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딨어.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데 가야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짐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고. 과연 정말 출장일까요? 저는 200% 아니 압도적인 확률로 상간녀와의 여행길이라 확신했어요. 정말 출장이라면 제 눈치를 저렇게까지 살필 인간이 아닐 뿐더러 출장을 말하는 남편놈의 얼굴에 묘한 들뜸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두말 없이 웃으며 다녀오라고 했고 남편은 밝게 웃으며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남편놈 눈치 따윈 보지 않고 보다 여유로운 상황에서 이혼 준비를 잘 마치게 되었고 비로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짐을 챙겨놓고선 곧 들이닥칠 시모와 시누이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자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벨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문을 열어주니 화가 난 시모와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집을 팔았다뇨. 그 집을 왜 팔아요? 오늘 우리 이사하기로 한 거 잊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니? 새벽 대바람부터 이삿짐 챙겨서 갔는데 다른 사람이 집에서 나오길래 얼마나 놀랬는데. 그렇습니다. 전 사는 집을 정리하며 반포 아파트마저 처분해버렸고 그 집엔 새로운 집주인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게 되어 아깝긴 했지만 제 계획대로 다 흘러가게 되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습니다. 그 덕에 시모와 시누이의 이런 꼴까지 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 따지고 들었고, 전 마시던 커피를 마저 마시곤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집 판 거 맞아요. 내 집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두 사람이 왜 이 난리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 집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다고요. 우리 오빠가 그 집 이제 우리 집이니까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집을 팔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나 잘난 네 오빠랑 이혼할 거야. 이혼할 판국에 전 남편 식구들 살라고 월세 꼬박꼬박 나오던 집 비워주는 머리 빈 여자가 어디 있니? 뭐라고요?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에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갑자기 이혼이라. 그래, 나도 갑작스럽긴 하다. 네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걸 갑작스럽게 알게 돼서 나도 좀 서두를 수밖에 없었거든. 시모와 시누이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겠죠. 이제야 낡아빠진 주택을 벗어나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고 신나서 이삿짐까지 꾸려왔는데 눈앞에서 꿈이 사라졌으니 그 충격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듯 자신의 오빠는 자신의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도리어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바람이요? 설마, 아닐 거예요. 우리 오빠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언니, 혹시 우리한테 집 내주기 싫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한테 그런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거냐고요. 그러게, 우리 아들은 절대 바람 같은 거 피울 애가 아니다. 네가 뭔가를 크게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내 아들 내가 잘 아는데 절대 그런 추잡한 짓거리나 하고 다닐 애 아니다.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심지어 네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너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바람이나 피우겠어? 다 네가 오해한 걸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오면 대화부터 해보거라. 내가 전화해서 이제 곧 올 거야. 오해? 제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했는데 무슨 오해예요. 어머님 아들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고요. 지금도 출장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상간녀랑 룰루랄라 여행길에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요. 거기에다 그 미친 네 오빠가 그 여자 집까지 얻어줬단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가주지. 이 집도 처분해서 빨리 비워줘야 하거든. 제 말에 시모와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파트 타령을 끊임없이 중얼이기 시작했어요. 내 아파트, 내가 드디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 아파트 돌려내, 내 아파트 돌려내라고. 어떻게 내 아들이 그딴 짓을, 아니야, 아니라고. 엄마, 오빠 정말 미친 게 틀림없어. 어떻게 하필 이럴 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바람을 피우려거든 들키지나 말던가. 들키더라도 우리 이사나 해놓고 들켰어야지. 이게 다 뭐야? 친구들한테 반포 아파트 입성했다고 다 자랑했는데 내 아파트 어떻게 하냐고. 망연자실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시모와 시누이를 보는데 정신병원에 전화라도 해야 하나 싶더군요. 제 눈에는 두 사람이 미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미쳐버린 두 사람을 지켜보는데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반포 아파트가 팔렸다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갑자기 왜 아파트를 팔아? 내가 그 집 우리 가족들 살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저지를 수가 있어?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참나,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들 참나 거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남편놈을 보는데 정말 반사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가족 살 집을 왜 나한테서 찾아? 그리고 내 집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상의까지 해야 해?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자격? 당연히 있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신 재산이 다 내 재산이지. 부부 사이에 섭섭하게 네 재산, 내 재산 성 갈라 관리할 거야? 당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엄청나게 섭섭하다고. 하여튼 반포 아파트는 이미 팔아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고. 당장 집도 다 정리해버려서 오갈 데도 없다고. 아, 혹시 우리 집에 모시려고 그래? 그렇구나. 하긴 우리 두 사람 살기엔 넓긴 하지. 남편 역시 제정신이 아닌 듯 저는 그 어떠한 말마디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 놈을 지켜보는 재미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그만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전 시모와 시누이가 지낼 방을 열심히 고민하는 남편 놈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며 멈추라는 제스처를 취한 후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당신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 내가 이 집에서 당신 가족들이랑 살 거라고 했으면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이 저러고 앉아서 세상 잃은 표정을 하고 있겠어?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시모와 시누이가 보이는 듯 두 사람의 안색을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조금의 파악이 된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지금 당신 머릿속을 스치는 그 설마 하는 최악의 상황. 나 다 알았어.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저는 드디어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저에게 개거품을 물고 대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알긴 뭘 알았다는 거야. 당신이 알아버린 게 도대체 뭐냐고. 뭐긴 뭐겠어? 당신이 20살 술집 여자랑 살림 차린 거? 그것도 모자라 여전히 그 더러운 업소를 여전히 제 집 안방처럼 오가는 거 정도겠지. 아, 그것도 알고 있어. 그 술집 여자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집 생활비 할 거 없이 다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남편의 얼굴뿐인가요? 상간녀가 술집 여자라는 사실에 시모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상과도 같았고 상간녀가 20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시누이 역시 경악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시모와 시누이의 눈치를 살핀다 싶더니 저를 보며 일단 부인하고 나서더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을 두고 그랬을 리가 없잖아. 업소에 간 건 인정할게. 그런데 그것도 자주 가지도 않았고 그저 접대 목적으로 몇 번 갔던 것뿐이야. 가서도 딱 술만 마시고 왔어. 정말이야. 나 알잖아,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만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미쳤다고 그딴 짓을 했겠어? 저는 그 순간 흥신소에서 받은 녹음 파일을 틀어버렸고 남편과 상간녀의 목소리가 온 거실안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시모와 시누이의 한탄스러운 탄성이 끊이지 않았고 대화가 끝이 나자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조금만 내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놀라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무어라 할 말이 없었겠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남편의 머리 굴리는 소리가 온 거실을 채우는 듯했고 전 그런 남편을 비웃어주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내가 혹여나 당신한테 내가 가진 돈이라도 줬더라면 그년 집, 생활비, 심지어 가방까지 그 모든 걸 내 돈으로 해결했을 거 아니야? 대충 내가 알아본 것만 해도 대출금이 어마어마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겁도 없이 대출을 그렇게나 받았대? 아무리 대기업이 좋다지만 그 정도까지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너 이제 끝이야. 퇴직금 탈탈 털어넣어도 대출금 상환은커녕 내 위자료도 못 줄 거라고. 현실적인 액수들이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거리까지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듯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맥이 다 풀려버린 듯 그대로 무너진 남편 놈은 자기 머리를 잡아 뜯더니
아주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당신한테 생겼다고 하니까 그 돈이 마치 내 돈처럼 느껴지면서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순간에는 내가 그런 사리분별을 할 정신조차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냥 나 하나만 좀 용서해줘.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 아니, 사랑했잖아. 우리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 추억 떠올리면서 나 한 번만 더 받아줘. 응?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행복했던 순간을 산산조각 내 두 번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싶지도 않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감히 제 앞에서 그 순간을 들먹거리다니. 저는 그 순간 남편 놈이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외도 사진들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 이딴 걸 다 봐버렸는데 넌 용서가 될 것 같아? 넌 내가 정말 우습구나. 이 와중에 용서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보니까 말이야. 그리고 어디서 감히 추억을 들먹여? 그 행복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기도 싫어. 과거 일로 만든 사람이 누군데? 제발 부탁하는데 더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 단호한 저의 태도에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을 힘껏 뿌리치며 남편 주머니에 있던 차키를 빼앗아 버렸어요. 차키는 왜? 내 차키야. 내 차라고. 야, 정신 차려. 네가 입고 걸치고 몰고 다니는 것 중에 네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사랑하는 그 차, 그거 내 명의인 거 잊었어? 네가 나한테 말도 없이 대출받아 덜컥 사온 네 차, 대출금 갚아주는 조건으로 내 명의로 바꾼 거 잊었냐고. 돈도 내가 내고 명의도 내 명의인데 그 차가 왜 네 차야? 여보, 그 차만 나 주라. 그 차만 나 주면 내가 조용히 분말 없이 이혼해 줄게. 당신도 내가 끈질기게 굴면 귀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만 나 줘.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도장 찍고 당장 이혼할게. 응? 아니, 그냥 끈질기게 굴어. 난 전혀 귀찮지 않아. 난 차고 넘치는 돈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할 거고 그 변호사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내가 뭐가 귀찮겠니? 그러니까 너도 없는 살림에 변호사 선임 잘해서 소송 잘 해내. 기대할 테니까.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진행된 이혼은 결혼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워낙 증거가 확실했던 터라 이혼은 당연했고 그만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상간녀 소송 역시 저의 승소로 끝이 나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 빚쟁이 거지가 되어버린 전 남편에게서 더는 벗겨먹을 것이 없었던 상간녀는 그간 전 남편이 사주었던 모든 것을 챙겨 도망가 버렸고 폐인이 된 전 남편은 그나마 자랑거리였던 대기업 회사마저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간 저를 믿고 회사 생활을 속된 말로 개판이라 했던 터라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이미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였단 걸 알 수 있었죠. 오갈 데가 없어진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뻔하지 않나요? 사실 이전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은 작은 보증금에 월세를 주고 살던 주택이었는데 일이 그렇게 된 후 마땅히 오갈 데가 없어 급하게 다 쓰러져가는 낡은 주택에 세를 주고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 아주 만약에 남편이 외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전 아마 어느 기점에 시댁에 지원을 해주었을 겁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기에 그 가족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아니,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기 전 시모가 가만히 있기라도 했다면 그래도 며느리인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 모셨을 텐데. 이 모두가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직장을 다니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하고 있던 공부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했던 터라 모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지내며 저는 상처로 인해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안정시켰고, 그 모든 과정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계셨기에 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아빠의 말씀이 있어요. 딸, 사람이 살다 보면 크게 넘어지는 날이 있단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넘어져서 울고만 있다면 너에게 뭐가 남겠니?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다면 우리 딸이 그간 걸어왔던 그 많은 걸음걸음이 너무 슬프지 않겠니? 크게 넘어질수록 크게 성장하는 법이야. 크게 넘어졌을 때 힘들더라도 털고 일어서면 다시 내딛게 되는 걸음걸음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그러니 지금 많이 슬퍼하되 털고 일어날 땐 그 슬픔도 다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크게 한 발 내딛거라. 알겠지? 전 아빠의 말씀대로 슬픔도 아픔도 다 털어냈고 다시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힘든 만큼 공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공인중개소를 열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하던 공부는 공인중개사 공부였는데 평소 땅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직장 생활보단 그쪽이 더 저에게 맞는 것 같아 시작한 공부였어요. 악착같이 노력한 만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전 제가 원하던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개 일을 하다 보니 경매에도 관심이 생겼고 요즘엔 임장 활동을 하며 경매도 공부하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더 나은 제 삶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저의 길었던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건 기가 막혔던 저희 시댁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그 시댁 인간들만 생각하면 치가 다 떨려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이기에 아직까지 치가 다 떨리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CC로 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있었는데 시댁에선 그놈의 장남 사랑이 말도 다 하지 못할 만큼 심한 집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알바를 쉬지 않고 해도 늘 돈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하고 다니는 행색 역시 변변치 못했기에 저는 당연히 남편의 집이 가난한 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시댁의 형편은 꽤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 모든 지원을 장남인 시숙에게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은 관심 밖의 자식이었던 것이었죠. 처음부터 이토록 차별이 심했던 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 나 어릴 때만 해도 나한테도 꽤 잘해주셨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말이야.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대장암이었는데 잘 이겨내신다 싶더니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뒤로 엄마는 형한테 우리 장남, 우리 집 기둥 하면서 의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형만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 뭐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덕에 내가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이렇게 말하며 웃는 남편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듯 남편이 혼자 벌어 학교를 졸업하는 사이 시숙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유학까지 다녀온 상태였죠. 신문은 입만 뗐다 하면 장남이라는 이유로 시숙을 치켜세우기 바빴고요. 연애하는 내내 비교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더욱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전 이런 남편의 사정을 숨김없이 친정에 알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그 사람 곁에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허락해줘.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당연히 허락해줘야지. 아빠는 우리 딸 안목을 믿는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고마워요, 아빠.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 그래, 네 이야기 들어보니 그 녀석 많이 외롭게 큰 것 같은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네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거라. 부모님은 저를 믿는다며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시모의 차별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숙이 결혼할 때에는 가지고 있던 건물까지 처분해 아파트를 장만해줬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결혼할 당시엔 시숙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줘야 하니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 조금을 보태 집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에 만족하자며 서로를 보듬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며 더욱 가정에 충실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결혼을 하며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야, 나 자기랑 결혼할 거야.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해. 그게 뭔데?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돈 관리? 그래, 그렇게 해.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런데 이유가 뭐야? 내가 보니까 자기 집으로 다달이 용돈 주는 거 너무 과하다 싶더라고. 당신 성격상 결혼했다고 해서 그 용돈 딱 끊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돈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줄 순 없는 노릇이잖아. 우리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적금도 들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 핑계를 대라고 내가 관리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앞으로 용돈 이야기 꺼내시면 돈 관리는 내가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다 넘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라면 난 싫어. 내가 우리 엄마 성격 잘 아는데 당신한테 분명 좋은 소리 안 할 거야. 모르긴 몰라도 당신 못 살게 굴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어? 괜찮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 자기는 보고만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 몰라? 내가 돈을 깔고 앉아 있어야 우리 가정이 비로소 평화로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그저 지켜만 봐. 끝까지 반대하던 남편은 경제권은 모두 저에게 넘기겠지만 모든 화살은 저에게 넘기지만은 않겠다며 이젠 가정도 생겼으니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까봐 직접 나서겠다는데 그저 우리 남편 많이 컸다며 엉덩이 두들겨 주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더욱 단단해졌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모는 확 줄어든 용돈에 불만을 가지며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가, 이번 달 용돈 잘 받았다. 그런데 돈이 좀 모자라더구나. 내가 이때껏 얼마 받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아무리 장가를 갔다고 한들 이건 금액 차이가 너무 크구나. 난 이걸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 돈 좀 더 보내거라.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들었는데 형님네도 30만 원 드린다면서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집안의 기둥이자 장남도 3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데 저희가 뭐라고 그 이상을 드리겠어요? 혹시 쓰다가 모자라시면 저희 말고 형님께 연락해서 더 달라고 하세요. 그간 많이 투자해 주셨는데 용돈 좀 더 드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시모는 그동안 남편에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받아갔으면서 온 재산을 쏟아부은 시숙에겐 용돈 한 푼 받지 못하다가 시숙이 장가를 가고 나서야 30만 원씩 받고 있다는 사실을 형님에게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 역시 시모가 다른 소리 하지 못하게 30만 원만 드렸던 것이었고요.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괜한 짜증을 내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흰 그런 이야기까지 주고받니? 네 참, 며느리 둘이서 별말을 다 주고받는구나. 끊어라. 기분 나빠서
너랑 더는 통화하고 싶지 않구나. 시모의 전화는 끊겨버렸고 그렇게 용돈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왜인지 이게 끝일 거란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시작일 수도 있단 싸한 기분마저 드는 것이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돈만 생겼다 하면 시숙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하늘 끝까지 치켜 세우는 건 역시 당연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필요로 하는 더러운 일, 힘쓰는 일 등 온갖 잡일은 저희 남편만 불러 시켜대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은 늘 같았어요. 네 형은 큰 사업하느라 바쁘지 않니? 그러니 회사나 다니며 월급 받아 쓰는 한가한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엄마가 저런 말을 했다니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저는 믿기지도 믿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사실이었고 남편에게 닥쳐 있던 현실이었죠. 이렇듯 평소에도 남편을 종부리듯 부리는 시모가 저와 사이가 틀어져 버렸으니 그 화풀이가 남편에게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랬기에 저의 온 신경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가 있었고 시모가 남편에게 연락이라도 오는 날엔 남편만 주시하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을 눈치라도 챘는지 이래도 허 저래도 하 하던 남편은 각성이라도 한 것인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시모가 집에 변기가 막혔다며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허거리며 시댁에 갔을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변기가 막혔으면 사람을 불러.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형을 부르던지. 엄마가 매번 무시하는 그깟 회사 일하느라 나도 바빠. 월급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일을 해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나 부르지 마요. 뭐라고? 너 내 아들 맞니?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너 어디 아프니? 아니, 나 멀쩡해. 그리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사람 불러서 변기 뚫는 거 얼마 하지도 않더라. 돈 없으면 형한테 달라고 하던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그 정도는 달라고 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은 변하고 있었고 더는 제가 걱정할 일은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뿌듯하면서도 이상하기도 했는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몫으로 남겨놨다던 아버님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편이 결혼을 하면 꼭 주라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글쎄 시모가 처분해 홀랑 시숙의 사업자금으로 줘버렸다고 하더군요. 시숙 역시 그게 남편의 몫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염치도 양심도 없이 홀랑 받아갔다는 사실을 한 남편은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체념마저 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 나 다 들었어. 어머님이 당신 몫으로 준다던 건물 아주버님께 줬다면서? 괜찮지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어. 말만 나한테 준다고 했었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아빠가 내 몫으로 남겼다고 한들 엄마 명의로 된 건물 엄마 맘대로 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형만 생각하고 형만 위하는 엄마 보는 게 이젠 좀 지쳐.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 그런데 나 당신 집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부모 사랑이란 걸 받아보니까 아, 이런 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싶더라고. 그런 사랑 받아보니까 이때껏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나간 일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론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해줄게. 나만 믿어. 내가 사랑도 많이 주고 그까짓 건물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물론 대출은 같이 갚아야겠지만. 어이구,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하여튼 나 이제 엄마나 형한테 큰 기대도 마음도 쓰지 않을 거야. 더는 상처받는 것도 싫어. 앞으론 나 자신하고 당신만 생각하고
할 말도 다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내 뒤에 숨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든든하다, 우리 신랑. 앞으로 우리 힘내자. 남편은 각성이란 걸 해버린 듯 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모와 시숙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숙이 집에 왔다며 저희까지 당연하듯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시댁으로 갔더니 형님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다고 했고, 시숙과 시모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녁을 먹자고 해놓고선 재료 준비는커녕 준비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시모를 보며 전 체념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던 그때였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저를 잡아세운 남편이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녁 먹자고 부른 거 아니었어? 그렇지. 시간이 몇 시인데 저녁 먹자고 불렀지. 점심 먹자고 불렀겠어? 시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편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는 듯 대답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며 더욱 화가 난다는 듯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어? 엄마 말대로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돼가는데 일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 뭘 어떻게 먹자는 거야? 뭘 어떻게 먹긴. 지금부터 우리 며느리가 차리면 되잖아. 아가, 들었지? 벌써 7시가 다 돼간다. 얼른 차리려무나. 우리 장남은 적어도 7시 30분 전까진 밥 먹여야 하니까 서둘러. 제가 무슨 시댁 파출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퇴근하고 급히 왔는데 시간까지 정해주며 제 남편도 아닌 시숙을 위해 밥을 차리라고 하니 체념됐던 마음에 화르르 분노의 불씨가 커진 듯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이런 시모의 태도에 적잖게 화가 난 듯 시모의 말에 반발하고 나서더군요. 엄마, 이 사람도 이래. 이 사람도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오는 길이라고. 그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불려와서 형 밥상까지 차려야 해? 그거야 당연히 우리 집에 시집 온 내 며느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너 말 진짜 웃기게 한다. 형 밥상이라니. 네 마누라가 밥상 차리면 다 같이 먹는 거지. 우리 장남 혼자만 먹니? 넌 가만히 있어서 뭐하니? 우리 장남 7시 30분 전까진 밥 먹여야 한다는 말 못 들었어? 엄마, 이 사람 이 집 종노릇이나 하려고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끼리 식사 자리를 가지려거든 밖에서 외식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랑 나는 부르지도 마. 엄마가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나 싫고 불편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시모는 기가 막힌 듯 남편을 쳐다봤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시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호기롭게 남편의 뺨을 날려버리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 눈엔 힘든 네 마누라만 보이고 나이 드신 엄마는 보이지도 않아? 시숙은 남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숙 앞을 막고선 시숙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이 사람 말이 과했다고 해도 다 큰 동생 때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나요? 제가 이 집에 아주버님 밥이나 차려주려고 시집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밥이 드시고 싶으셨으면 형님을 친정에 보낼 게 아니라 여기다 불러서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야죠. 재수 씨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낄 자리가 아닌가요? 방금 아주버님이 때린 사람이 제 남편인 거 잊었어요? 앞으로 제 남편이랑 할 이야기 있다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들자 시모가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우리 장남이 보통 장남인 줄 알아? 얘는 우리 집 기둥이야. 네가 감히 소리 지르면서 따지고 들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장남 기둥, 이런 거 저는 다 모르겠고요.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때렸고 전 제 남편이 맞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이렇게 나선 것뿐이에요. 세상 어떤 마누라가 자기 남편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차별 좀 적당히 하세요. 장남이고 차남이고 둘 다 어머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세요?
저는 그야말로 시모에게 쌓였던 말들을 쏟아내버렸고, 그런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 역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시모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됐어. 나도 이제 지친다. 집에 가자. 엄마, 형, 한동안은 우리 보지 말자. 한동안 나 우리 가족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를 끌고 시댁을 나와버렸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저는 최선을 다해 시댁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시모의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더는 참지 않기로 했기에 시모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려주기도 했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가고 연락 한 통이 없니? 이렇게 어른이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 게야. 내가 먼저 사과받으려고 며느리한테 전화까지 해야 하냐니 말이다. 사과요? 무슨 사과요? 저는 사과까지 할 게 없는데요, 어머님. 뭐? 넌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야?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갑자기 밥 먹자고 사람 불러놓고 저한테 밥상까지 차리라뇨. 심지어 형님은 속 편히 친정에 보내버리고 저는 아주버님 굶기면 안 되니까 거기서 밥까지 해다 바쳐라. 어머님, 저 이씨 집안 둘째 며느리이지 어머님 종 아니에요. 너 말 잘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밥상 차리는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며느리가 그까짓 밥 얼마든지 차려드릴 수도 있고 그게 힘든 건 아니죠. 힘든 건 아닌데 전 저를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굳이 그런 호의를 베풀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 시간까지 일하고 와서 배고프고 힘든데 왜 제가 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아야 해요? 전 싫어요. 전 단호하게 싫다고 했고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듯 시모라는 위치를 들먹이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지금 내가 시어머니인 건 알고 있니? 알고 그딴 건방진 말을 하는 게야?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하고 맞는다고 하면 맞는 거지. 뭐? 싫어?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아? 네가 네 남편이 네 편 좀 들어줬다고 아주 간이 부었나 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구 손해인 줄 정녕 모르는 게야? 이걸 협박이라고 하는 건지 그 협박 참 하찮다고 느껴졌어요. 전 이 하찮은 협박질이나 해대는 시모에게 지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시모에게 더욱 나를 세우며 맞서게 되었습니다. 누구 손해일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네요. 전 이제 어머님뿐 아니라 시댁에도 큰 기대 없고요.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노력할 생각도 신경 쓸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아주버님하고 형님한테 신경 쓰고 사세요. 혹시나 어디 편찮으시면 연락은 주시던가요. 아무리 신경 끄고 산다고 한들 병문안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 년이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게야? 너 당장 집으로 넘어오거라. 어디 내 앞에서도 그따위로 짓거릴 수 있는지 내가 봐야겠다. 기어코 시모의 입에서 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전 더는 이 사람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말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못 가요. 저도 일은 해야 먹고 살죠. 누구랑 다르게 저흰 어머님 도움도 못 받아서 제가 놀고 먹으면 저희 가족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해서요. 그러면 전 끊을게요. 들어가세요, 어머님. 전화를 끊어버린 후 시모에게서 전화와 문자 폭격이 이어졌지만 전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들어봤자 기분만 상하고 봐봤자 눈만 버릴 것이 분명한데 그걸 왜 다 듣고 보고 있겠어요? 이럴 땐 무시가 답이었죠. 그렇게 제 휴대전화는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꽤 많은 시간 꺼져 있었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차츰 연락도 잦아들더라고요. 남편 역시 시모와 시숙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이렇게 저희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5주 차래.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와, 여보, 나 진짜 너무 좋다. 나 진짜 행복하다. 나 진짜...
행복해. 제 임신 소식에 남편은 울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엉엉 우는데 그런 남편을 달래느라 혼났네요. 남편은 누구보다 행복해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어요. 그 행복함도 잠시 입덧이 심해지며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니 남편 역시 제 걱정에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고요. 입덧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저에게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우리 당신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어? 친정에? 갑자기 왜?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당신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내가 출근하고 나면 당신 혼자 있어야 하는데 난 그런 당신 신경이 쓰여서 일도 손에 안 잡혀. 나도 내가 과한 걱정하고 있다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 남편이 이렇게 팔불출인걸.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은 새 주든가 하고 당신 집에 들어가서 살자. 사실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다 여쭤봤어. 그래도 괜찮겠냐고. 두 분은 나만 괜찮다면 좋다고 하시더라고. 내심 당신이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고맙다고까지 해주셨어.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들까지 만나 양해를 구한 후였고 말로는 제 의견을 묻고 있었지만 이미 결심이 선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괜찮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고 저흰 그렇게 살던 집은 세를 주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왔고 친정에서 남편도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몸은 괜찮니? 배가 많이 나왔겠구나. 이제 어딜 가나 굳이 임산부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임산부인 걸 알 만큼은 나왔어요. 잘 지내시죠? 나야 뭐 늘 똑같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지? 우리 아들이 큰 결정을 했구나. 혹시 내일 시간 되니? 다른 건 아니고 좋은 고기가 들어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었으면 하는데 올 수 있니? 너 몸도 무겁고 하니 첫째하고 내가 다 준비하고 기다리마. 조금은 따뜻해진 시모의 음성에 큰맘 먹고 시댁에 가기로 했고 남편 역시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곤 흔쾌히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이런 연락을 기다렸는지 조금은 들뜬 모습이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내일 집으로 오라고 하시네? 뭐? 엄마가? 전화 왔었어? 왜 또 오라고 하던데? 싫다고 했지? 아니, 간다고 했는데. 왜? 어머님이 좋은 곡이 들어와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먹고 싶으시대. 나 몸도 무겁고 하니까 음식 준비도 어머님이랑 형님이 다 할 테니 우린 몸만 와서 맛있게 먹기만 하라고 하시던데. 그래? 그러면 가볼까? 이렇게 말한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온 집을 누비고 다녔고 그 모습을 보는 저 역시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기대와 행복으로 가득한 밤이 지나고 저흰 약속한 시각에 맞춰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시모가 말했던 것처럼 거하게 수라상이 차려있더라고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두 분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랑 내가 솜씨 발휘 좀 했지. 배고프지? 얼른 앉아. 고기도 엄청 좋은 고기야. 앉아서 얼른 먹어. 그래, 둘째 얼른 앉아서 먹거라. 임신했을 땐 뭐든 잘 먹어야 너도 아기도 건강한 법이다. 그래요. 재수씨 얼른 앉으세요. 재수씨가 얼른 앉아야 우리도 먹어요. 너도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얼른 앉아. 시모를 비롯한 형님과 시숙은 과하게 남편과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전 불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저 웃으며 밥만 먹으니 저 혼자 이상한 기분에 휩쓸려 뚱하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 역시 애써 웃으며 식사 자리를 이어나갔고 대충 분위기를 맞춰주며 식사 자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맛있지만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뒷정리를 하고 나니 다들 무거운 분위기로 거실에 둘러앉아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대충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저희가 자리를 잡고 앉자 시모는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친정에서 지내는 건 어떠냐? 입덧은 좀 어떻고?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흰 편한데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긴 뭘 고민하니? 이왕 친정에 들어간 김에 거기서 애 낳고 쭉 살면 서로 좋지. 너 애 낳고 다시 복직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친정에서 지내면 너도 마음 쓸 일 덜고 좋을 텐데 왜 나와 산다는 거야? 이상하더군요. 내 아들 힘들게 처가살이 그만시키고 당장 분가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까진 하지 않더라도 처가살이를 권하는 시모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것도 그 이유가 저를 위한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인지 시모에게 캐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아니야. 엄마 무슨 일이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처가살이를 등 떠밀 리가 없잖아. 나 처음 처가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엄마가 무슨 말까지 했는지 기억 안 나? 처가 들어가서 살면 인연 끊는다며? 부모는 하나도 챙기지도 않고 마누라만 챙기고 생각한다고 나보고 등신이라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의 말에 시모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너희 집 팔아서 네 형 좀 도와줘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 판 돈을 왜 형한테 주라는 거야? 네 형 사업이 요즘 좀 힘들어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도 알다시피 나도 다 처분해서 이리저리 쓰느라 여유 자금이 없구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돕고 살아야지. 그리고 네 형 우리 집 장남이다. 우리 집에서 장남이 어떤 의미인지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네 형은 장남이자 우리 집 기둥이야. 기둥이 무너지면 되겠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건 더욱 안 되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집만 팔아서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데 너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거 아니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어요. 저뿐 아니라 남편 역시 시숙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볼 때마다 차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 걸친 것만 해도 명품이 아닌 것이 없었고 형님 역시 줄 서도 못 산다는 명품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시모에게 이때껏 받아간 돈이 있었던 터라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 역시 시숙의 소식에 잠시 충격에 빠진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시모에게 거절 의사를 내비치더군요. 두 사람 잘 들어. 그 집, 내 집 아니고 이 사람 집이야. 우리 그 집 마련할 때 내가 모은 돈이 쥐똥만큼도 없어서 처가에서 도와주시고 이 사람이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고. 그런 집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순 없어. 아니,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한들 그 집을 처분할 일은 절대 없을 뿐더러 집을 처분한다고 해도 형 도울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는 남편에게 화를 냈다가 달랬다가를 반복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냐고. 네 형인데 네가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에휴, 그러지 말고 아들, 네 형 좀 도와줘. 네 형이 오죽 힘들면 너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하겠니? 어렵게 꺼낸 말인데 단칼에 거절하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내 생각은 같으니까 더는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절대 안 돼. 남편은 제가 끼어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꽤나 단호했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보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숙이 나서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한테 섭섭한 점 많았던 거 알고 있어. 나 역시 그런 너한테 많이 미안할 때도 있었고 말이야. 그런데 동생아, 나 역시 힘들었어.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나한테만 의지하지. 나도 장남이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고 이 집안 더 잘 되라고 노력하느라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 네가 힘들다는 거 알면서 신경 쓰지 못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 역시 우리 집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그 노력을 이젠 너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만 이 집 아들이 아니잖아. 이 집이 잘 되기 위해선 내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선 네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형을 좀 도왔으면 해. 이젠 네가 희생을 좀 하란 말이야. 남편은 시숙의 말이 끝나자마자 헛웃음을 웃어 보이더라고요. 웃는 입과는 달리 눈은 화가 많이 나 보였고 그 화는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잔말 말고 돈이나 내놓으란 개소리 참 정성스럽게도 포장한다. 입 안 아파? 힘들긴 힘든가 보네. 돈 내놔 하면 끝날 말을 너도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너도 희생해라. 이딴 식으로 길게 포장질까지 하는 걸 보면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숙은 남편의 멱살을 잡아버렸고 남편 역시 시숙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내 멱살을 잡아? 시숙은 남편이 자신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고 형이 뭔데 날 때려? 난 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한 남편 역시 시숙의 뺨을 때려버리며 그야말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시모는 두 사람이 주먹 다짐을 시작해버리자 안간 힘을 쓰며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숙이 맞는 게 싫었는지 남편 팔만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뜯어말린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까지 봐야 하는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만 우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말리지 마라. 이러다 죽으련다. 내가 이 꼴을 보고 더 살아봤자 뭐 하겠니? 차남이 장남 멱살을 잡는 것도 모자라 주먹질까지 하는 꼴을 봤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어머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모의 곡소리는 계속되었고 시모를 한참 달래던 형님은 저의 어깨를 툭 치며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동서, 도대체 서방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한 거야? 무슨 말로 어떻게 현혹했길래 어머님, 형 말이라면 군말 안 하고 따르던 사람이 형 멱살 잡는 것도 모자라 주먹 다짐까지 하는 거냐고.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꾸렸길래 그 많던 어머님 재산을 다 뜯어가고도 망하기 직전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하긴 안 봐도 뻔하긴 하네요. 다 망해가서 동생한테 돈이나 구걸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많은 금반지에 목걸이까지 끼고 명품 가방이나 메고 온 꼴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것만 다 팔아도 살림이 좀 나아질 텐데 그놈의 사치는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저는 받은 만큼 형님에게 돌려주었고 제 말에 머리끝까지 화난 형님이 저의 머리채라도 잡을 태세로 달려들더라고요. 전 그런 형님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제 배를 꽉 끌어안고선 그대로 형님을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형님은 제 발차기 한 방에 고꾸라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이런 난리통에도 시모는 오로지 남편을 향한 원망과 욕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네 형 도와준다는 말만 했어도 이 난리가 났겠어?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준다고 해서 이 난리통을 만들어. 이 천하의 나쁜 놈, 이 천하의 불효자. 네 형은 우리 집의 기둥인데 당연히 네가 형을 도와야지. 시모의 말은 발악에 가까웠고 그런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엄마가 불러줬다고 할 때 내심 기대했었어. 아무리 나한테는 무관심한 엄마였어도 손주는 내심 기다렸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늦긴 했지만 수고했다, 기특하다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하겠구나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네. 진작 축하할 생각 따윈 없었고 그저 나한테까지 돈 뜯어내려고 불렀던 거구나. 돈을 뜯어낸다니? 넌 그게 엄마한테 할 표현이니? 그냥 엄마는 가족끼리 돕자는 거야. 하물며 네 형은 우리 집 가장이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도와야지. 그놈의 장난 타령 좀 그만해. 그리고 내가 이 집 가족이긴 해? 언제부터 내가 이 집 가족이었어? 난 나 혼자 컸어.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나 혼자 다 벌어쓰고. 형은 좋은 옷, 좋은 도시락 싸들고 다닐 때 나는 다 해진 옷, 집에서 먹다 남은 반찬 혼자 도시락통에 담아서 다녔다고. 그마저도 없을 땐 그냥 굶었어. 그런데도 내가 가족이야? 누가 그러고 다니라고 했어? 도시락 그까짓 거 싸달라고 하지 그랬어. 엄마, 다른 엄마들은 싸달라고 하기 전에 다들 싸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식은 쫄쫄 굶어야 하니까. 아, 다 됐어. 다 됐고. 앞으로 저 이 집이랑 무관한 사람으로 살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애초에 없는 사람이다 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엄마를 위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형이 아무리 힘들다고 죽는다고 우는 소리에도 이 집은 넘기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세요. 이 집마저 형한테 넘기면 엄마 오갈 데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한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생 노후에 다 하게 될 테니까요. 여보,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고 그 후론 정말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한동안 남편의 마음은 뒤숭숭해 보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했어요. 아니, 도리어 좀 더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내던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서, 잘 지냈어? 저야 뭐 잘 지내죠.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저냥 전화해봤어. 나 이혼했거든. 이혼하고 나니까 동서 생각이 나더라고.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형님과 시숙 사이는 때론 제가 부러울 정도로 좋았기에 더욱 의아하더군요. 이혼이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요? 그게 결국 어머님 집까지 팔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마저 망해버렸어. 이것저것 손대는 거마다 망해버리니까 그 사람도 변해버리고. 나도 그런 남자 옆에서 고생하면서 살기 싫어서 이혼했어. 동서도 없는 마당에 어머님은 내가 모셔야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 난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시집살이는 살기 싫거든. 그래서 이혼했지 뭐. 들어보니 시숙은 결국 시모에게 집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시모는 남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팔아 그 빌어먹을 장남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업마저 결국 망해버렸고 시숙은 빚쟁이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는데 시모까지 모실 상황이 된 형님은 시숙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어찌되었든 이혼하고 나니까 동서 생각 많이 나더라.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이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면 잘 지내.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그 뒤 시모의 소식이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그나마 조금의 생각은 있었는지 방 얻을 정도의 돈은 따로 남겨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작은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숙은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느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요. 전 이런 소식을 남편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 남편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소식 들었는데 어머님 결국 집까지 다 처분해서 아주버님 사업자금 대주고 지금은 월세 얻어서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 아주버님은 사업 망하고 이혼했다고 하고 요즘은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연락도 안 된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집만큼은 지키라고 한 건데. 하여튼 그놈의 장남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난 당신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 뭐. 이미 흘러간 일이고 난 신경 안 써. 그래. 그런데 당신 괜찮아? 어머님 저렇게 혼자 둬도 되겠어? 계속 신경 쓰이지 않을까? 전혀 신경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시고 산다거나 다시 왕래하고 살고 싶을 만큼 신경 쓰이진 않아. 그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역시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론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살 거야.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신경 쓰지 않을게.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살 곳 있으면 다 된 거지 뭐. 먹고 살 게 없으면 뭘 해서든 먹고 살 방도를 찾을 사람이니 우린 우리만 신경 쓰면서 잘 살자. 그 후론 저희 시댁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저흰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출산을 하고 아기가 밤낮 없이 울어대는 탓에 행여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다시 나갈까 고민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이 저의 앞으로 맞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긴 어딜 나가? 내가 우리 손주 앉는 날만 기다리며 너희 닭살 떠는 꼴을 보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너희 닭살 떠는 꼴이 보기 좋아서 참고 산 줄 아니? 다 우리 손주 품에 끼고 살려고 참을인 새기면서 참았어. 드디어 우리 손주가 이렇게 왔는데 어딜 쏙 데리고 나가려고? 아니, 저흰 장인어른 장모님 힘드실까봐 그렇죠. 저희야 여기서 계속 살면 좋죠. 아시잖아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데 애가 울어도 너무 우니까 죄송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애가 울어서 애지 울지 않고 웃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애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조금 더 이 집에서 살아. 나도 뒤늦게 아들도 생기고 손주도 생겨서 행복한 이 기분 더 느끼고 싶으니까. 부모님은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그 덕에 저흰 친정에서 지내며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자신에게도 진정한 부모님과 가족이 생겼다며 더없이 행복하다고 해주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요즘 제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남편을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사랑하며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처음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부모와의 연을 끊는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듣기 좋은 이야기도 아니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연 열차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여러분이 그렇듯이 저 역시 깨달은 바가 컸기에 저도 용기를 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사연으로 누군가에게 깨달음까진 줄 순 없겠지만 저와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께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순 있을 테니까요. 부디 제 사연으로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가 볼게요.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